이번 시간에 이제 법원에 관련돼 가지고 재척 기피 회피를 보겠는데, 기본적으로, 재판은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 공정한 재판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공평한 법원을 전제로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어떤 그 법관들을, 재판으로부터 배제하는 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척 기피 회피라고 하는데, 이 재척 기피 회피와 관련돼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제가 관련돼 가지고 체포 관련돼 가지고도 통상 체포, 긴급 체포, 그다음에 현행범 체포 이렇게 나눴을 때 뭐 이런 절차들이나 제도를 공부할 때는 항상 관련돼 가지고 어떤 의의가 뭐고 그다음에 그 요건이 어떤 것이며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절차가 뭐다. 그다음에 그에 따른 효과가 뭐다라고 이렇게 의의 요건 절차 효과의 순서로 이제 공부를 하라는데 역시 이것도 재척 기피 회피도 재척의 의의 그다음에 뭐 기피의 의의 그다음에 뭐 회피의 의의 그리고 요건들이 뭐다 절차가 어떤 것들이다 효과가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정리해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좀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먼저 재척이라고 하는 거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이걸 갖다가 이제 법전에다가 아예 법률에다가 유형화해 버린 거예요. 유형화해 버리고 그 유형화하다는 그 요건들에 해당하면은 무조건 법관을 그 재판으로부터 배제시키는 제도.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재척이라 한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적 사유는 형사형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17조에 규정되어 있는 게 유형적이고 제한적으로 딱 열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은 무조건 배제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들을 뭐 쭉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유형화해서 보면은 이렇게 법관이 피해자인 때 당연히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라고 빼는 거고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을 때 그럴 때도 당연히 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서 피고인 피해자 특수한 관계 때 빼는 거고 그다음에 법관이 이미 당해 사건 이미 법관이 사건을 담당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관여를 했다 이미 사전에 사전에 관여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예단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당연히 재척 사유에 해당한다. 그럼 여기서 이미 당해 사건에 관련돼 가지고 관여를 했다는 건 어떤 의미냐? 그 사건에 대해서 증인 감정인으로 되었을 때 아니면 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경의 직무를 담당했을 때,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뭐 객관식 용어로 잘 나오는 판례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거관리위원장, 우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 중에 한 명이 담당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이 사경의 직무를 행할 자로 규정되어 있느냐 할 때 그 거기에 사경에 어떤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자, 사경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근데 이제 선거관리위원장이 관련돼 가지고 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련돼 가지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법관이었다면 그런 그 선거관리위원장이 당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 경우 그 경우와 관련돼 재척사유에 해당하냐 관련돼 가지고 재척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 법원이 판단할 때 그런 경우에는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당해 형사 사건의 재판을 하는 경우 적절하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이 재척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사경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개정돼서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아니면 피고인 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등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그다음에 이제 법관이 피고인인 법인 기관 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라고 하는 요런 새로운 규정이 들어왔는데 이건 우리가 전관 예우가 아니라 바로 후관 예우라 그러죠. 후관 예우와 관련돼 가지고도 좀 지우고 전관 예우가 아니라 후관 예우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법관이 당해 사건에 관여한 때 해당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법관이 당해 사건에 관여한 때와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맨 밑에 나오는 전심 관여입니다. 자, 이미 전심에 관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전심에 관여한 경우는 내용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따로 띄어가지고 따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관이 피해자였을 때 아니면 피고인 피해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을 때 당해 사건에 관여한 때 이렇게 세 가지는 나눌 수 있는데 당해 사건에 관여한 때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이 전심 관여라 가지고 전심 관여는 독자적으로 이제 목차를 빼 가지고 따로 본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 관련돼 가지고 전심에 관여한 때라고 하는 건 뭐냐? 여기 핵심적인 사항은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게 자,
그럼 전심이 뭐냐? 전심 재판에 관여한다 할 때, 전심이 뭐냐? 그다음에 이제 재판에 관여한다 할 때 재판이 뭐냐? 과연. 그다음에 기초 심리에 관여한다는데 이 기초 심리에 관여한다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세 가지 파트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전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할 때 전심이라고 하는 거는 자 상소에 의해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이전 진급을 갖다 우리가 전심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는 2심에 대해서는 1심, 3심에 대해서는 2심 또는 1심 이런 것이 바로 전심이 된다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전심이 아닌 거, 전심이 아닌 거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실질상 같은 신급이다. 즉 파기환송 전의 원심에 관한 법관이 파기환송 의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자, 기본적으로 자 2심에서 재판을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상고를 해가지고 3심 갔습니다. 자, 3심 갔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나왔다.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파기환송하는 게 원칙이고 항소심의 2심 법원은 파기재판하는 게 원칙인데 자 파기환송했다 그러면 어떤 피고 사건이 2심에 있다가 3심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관여했던 법관이 다시 돌아온 사건을 이렇게 돌아온 사건을 또 관여하는 거 이거는 실제로 이 심과 요 심금은 돌아온 사건에 관련된 같은 신급이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재심 청구의 대상이 확정 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 청구 사건에 관여하는 경우, 재심은 기본적으로 원판결을 한 원심 법원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때도 같은 신급일 뿐이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예 전심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이전 신급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는 뭐냐? 이거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아니면 증거보존 절차를 행한 법관, 그다음에 재정 신청 절차에서 공소제기 결정을 한 법관. 자, 이런 법관들은 뭐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전심, 어떤 사건에 관련돼 가지고 불복이 인정되는 이전 신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1심 재판에 관여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전심 재판 관련된 전심 관여가 문제되는 당해 피고 사건. 즉 어떤 사건에 관련해 당해 피고 사건의 전심에 관여한 경우고 당해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의 전심에 관여한 경우는 상관이 없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전심과 관련돼 가지고는 상소에 의해서 불복이 신청되는 사건 신청된 당해 사건의 이전 신급인데 실질상으로 같은 신급인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아예 전심이라고 볼 수 없는 별개의 재판이다. 별개의 절차라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전심에서 배제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심의 재판에 관여한다 그랬는데, 그럼 재판에 관련될 때 재판은 뭘 말하는 거냐? 관련돼 가지고 이 재판이라고 하는 건 전심 재판에 내부적 성립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재판에 관여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적 성립에 관여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재판의 합의 및 판결서의 작성에 관여하는 거, 이걸 갖다가 내부적 성립에, 즉 내부적 성립에 관여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하는데, 그럼 재판에 관여가 아닌 것은 어떤 경우냐? 즉 내부적 성립에 합의나 판결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재판의 관여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의 선고 즉 합의나 판결서 작성이 아닌 선고에만 관여한 때 또는 사실심리나 증거조사 없이 공판기일의 연기 재판 자, 이 연기 재판에만 관여한 때 이런 때는 기본적으로 재판 관여가 아니다. 그다음에 공판에 관여를 했는데 전심 재판에 관여를 했는데 판결 선고 전에 판결 선고 전에 경질된 때 이거는 이제 대법원 판례가 재판이 판결 선고 전에 경질됐기 때문에 재판에 관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일부 이제 학설들은 기본적으로 판결 선고 전에 경질됐더라도 어떤 합의라든가 판결서 작성에 관여한 거 아니냐 뭐 그런 비판도 있는데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판결 선고 전에 경질된 때도 전심 관여가 아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판례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기초 심리와 관련돼 가지고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 관련돼 가지고 자 전심 재판의 내용 형성에 사용될 자료의 수집 조사와 관련하여 그 결과가 전심 재판에 사실 인정의 자료로 사용된 경우 그런 경우가 바로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경우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조사한 판사. 자, 이런 판사는 여기서 말하는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판사를 보기 때문에 당연히 항소심에 관여할 수 없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기초 조사 심리에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관련돼 가지고 여기 이제 항을 나눠놨지만 실제로 이거는 앞부분에 기초 심리에 관여한 경우가 아닌 경우의 대표적인 경우들이다. 이렇게 보면 자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그다음에 구속적부심사에 관여한 법관, 보석허가 결정에 관여한 법관. 자,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상소심에서 재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냐면 이건 기초심리에 관련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돼.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공소 제기 전 검사의 증거 보전 청구하여 증인 신문을 한 법관. 자, 이런 법관은 전신 재판 또는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 할 수 없다라고 보는데, 이것도 이제 판례가 이렇게 보는데, 학설의 입장은 야, 아니면 당해 사건에 대해서 증거 보전을 청구를 해서 증인 신문을 했다면은 그거는 전심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참여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통설은 이런 경우를 재척 사유를 보는데 판례는 아니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정도의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전심에 관여했다는 건 전심의 재판 또는 전심의 재판에 관여하거나 전심의 기초심리에 관여한 경우인데, 그런 전심에 관여한 재판 법관들이 제척으로 이제 배제되는 재판은 뭐냐? 그거는 상급심의 판결에서 제척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제척 또는 기피되는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판결 절차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약식 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 재판 절차의 항소심 공판에 관여한 바 있어도 후에 경질되어 그 판결에는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 그 경우는 전신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재판에 관여했다고 할 수 없다라고 의미로서 재판 절차에 이제 참여했지만 판결에만 참여하지 않으면 된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면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배제되는 것이다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제척 사유와 관련돼 가지고 중요한 게 약식 명령과 전심 관여 문제가 있는데, 자, 여기 본 것처럼 약식 명령은 1심 재판과 같은 신급이죠. 그러니까 약식 명령에 대해서 피고인이 이의가 있으면 7일 내에 정식 재판 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식 명령과 1심 공판 절차는 같은 신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점심 재판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식 명령을 한 법관이 1심 공판 절차에 참여하는 거, 이건 제척 사유가 아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 약식 명령을 한 법관이 1심 공판에 참여하는 건 제척 사유가 아니겠지만, 약식 명령과 1심 공판 절차는 같은 신규라 보면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항소심 판결에 관여하는 거, 즉 항소심 판결에 관여한 거, 그거는 제척의 원인이 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얻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소심의 판결에 관여한 때는 제척의 원인이 되는데, 앞에 봤던 것처럼 판결 절차에 관여한 것이 아니고 경질되어 가지고 판결에는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 그런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서 앞에 판례와 같은 판례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척 관련돼 가지고 약식 명령과 전신 관여에 대한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제척 관련돼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의, 요건, 우리가 지금 요건은 이제 17조에 규정된 요건들 받고, 절차가 있느냐? 절차는 당연히 없겠죠. 왜냐면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배제하는 거기 때문에 배제시키는 절차라는 것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절차가 없고 제척의 효과로서는 법률상 당연히 배제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제척 사유 있는 법관이 만약에 재판에 관여해 가지고 판결을 했다. 자, 그럴 때는 어떡하냐? 절대적 항소 이유가 되고, 그다음에 상고 이유와 관련돼 가지고 상대적 상고 이유가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절대적이라고 하는 거는 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법관이 1심 판결에 관여했을 때 관련돼 가지고 절대적 항소 이유가 되는 것 관련돼 가지고 이 절대적이라는 의미는 재판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판사가 1심 법원에 판단했다. 그럼 기본적으로 그냥 항소 이유가 되고 무조건 항소 이유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상대적 상고 이유가 된다 그래서 상대적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즉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판사가 항소심 판결을 진행했는데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때 그런 경우만 상고 이유가 된다. 그렇기 절대적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항소 이유가 되는 거고, 상대적이라고 하는 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사유가 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만약에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판사가 법관이 만약에 재판을 진행했다. 그럼 그 판결은 당연히 무효냐? 당연히 무효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재심 사유도 아니다. 단지 항소 이유라든가 상고 이유가 될 뿐이다. 그것이 제척의 효과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이제 기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기피는 자, 법관이 아까 보면 제척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배제돼야 되는데 배제되지 않고 관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척 사유가 있는데도 재판에 관여한 경우라든가, 아니면 아예 딱 보니까 법관이 이미 그 피고인 측에 어떤 유죄의 선입견을 갖거나 그런 선입견을 갖는 것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 가지고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그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시키는 제도를 우리가 기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척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배제되는 반면에 기피라고 하는 것은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 그 당사자의 신청이기 때문에 당사자라고 하는 건 검사나 당연히 피고인 측에 다 신청이 인정된다. 그때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서 직무집행을 배제시키는 제도다. 그다음에 이것들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신청에 대해서 신청이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로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척에는 어떤 절차가 없지만 기피에는 신청과 관련된 신청을 이유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17 조에 있는 제척 사유 말고 18 조에 있는 기피 사유는 기피 사유에 보면 법관이 제척 사유에 해당할 때, 즉 17 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배제되지 않았을 때, 그다음에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 사유가 된다. 그럼 여기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가 어떤 것이냐 관련돼 가지고 피고인 측이라든가 변호인이 그냥 기분 나빠. 저 판사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 같아.'라고 하는 막연한 그 주관적인 것 기준이 아니라 여기 뭐 합리적이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 그럼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디냐? 대표적인 게 이렇게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게 법관이 증명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발표하는 경우. 그다음에 법관이 심리 중 유죄를 예단하는 취지로 미리 법률 판단을 한 경우. 그다음에 심리 중에 피고인에게 매우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경우. 그다음에 피고인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피고인은 진술 거부권이 있는데 진술을 강요하는 경우라고 하는 이런 경우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 그래 가지고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대표적으로 보는 거고 왼쪽에 아니 오른쪽에 있는 거 이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뭐 법관에 대해서 피고인 측에서는 기분 나쁘겠지만은 이 정도를 가지고 기피 사유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관이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에 어김없이 출석하라고 자꾸 촉구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피고인의 증거 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행한 증거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증인 신문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증인에 대한 신문을 제지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피고인 측에서 증거 신청을 했는데 법관이 받아주지 않아요. 아니면 증인 신문 절차에 대해서 자꾸 제지를 해. 그런 피고인 측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 정도만 가지고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법정 구속하면서 죄질이 나쁘다고 말하는 경우 당연히 죄질이 나쁘니까 법정 구속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했다 그래 가지고 기피 사유에 해당하냐? 그런 것들은 아니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관련된 것들은 한 번씩 읽어 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기피와 관련돼 가지고 당사자들이 신청을 하죠. 자, 누가 신청하느냐? 당사자이기 때문에 검사 또는 피고인이 신청을 합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때 신청할 수 있고 자 이 신청은 언제까지 하냐. 서면 또는 구도로 하는데 판결 선고 시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판결을 선고하고 있는데 기피 신청을 하면 그때는 불허하겠죠.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당사자들이 신청을 하면 그 신청과 관련돼 가지고 인제 어떤 절차가 진행되냐. 신청을 할 때 만약에 합의부의 법관에 대한 신청을 한다. 그러면 그 합의부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단독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단독 판사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한다. 그러면 당의 법관한테 신청을 합니다. 자 이렇게 기피 신청서를 냈다. 아니면 피고인이나 검사가 기피 신청서를 서면으로 내든 기피 신청을 구두로 하든 이렇게 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다?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설명해야 돼요. 자 서면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기피 신청을 해 놓고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기피 신청을 하는 게 아예 이것이 진짜 불공평한 재판을 하는 것을 염려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소송 지연만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자 그럴 때 법원은 뭐다? 법원은 심리 없이 그냥 간이기각 결정으로 이 기피 신청을 갖다 기각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신청을 했다. 자 여기 관련된 당사자들이 이렇게 신청을 했다면은 신청받은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유 여부를 심리해야 되는데 이 소송 지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명백하거나 3일 내에 어떤 서면으로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 그냥 간이기각 결정을 심리 없이 바로 기각 결정을 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간이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가 가능해요. 그렇지만 이건 법전에 23조 1항에 이건 즉시 항고가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일반적으로 즉시 항고와 관련돼 가지고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하는 건데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보통 항고와 즉시 항고가 있고 즉시 항고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라고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즉시 항고 가능한데
자, 요 간이기각 결정 관련돼 가지고는 원래 즉시 항고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하고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집행정지 효력이 있어요. 그러나 이 간이기각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때는 이거는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 이거는 법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즉시 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지만 간이기각 결정에 대한 간이기각 결정 관련된 즉시 항고 관련돼 가지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왜냐면 간이기각 결정 자체가 소송 지연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소송 진행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기피 신청을 하게 되면 소송 진행은 당연히 정지된다. 그 기피 신청에 대한 결론이 날 때까지 정지되는 거고. 그럼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은 누가 하냐? 자,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은 아까 우리가 사물 관할에 관련돼 가지고 제적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본적으로 합의부에서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은 소속법원 합의부에서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물관할에서 제적 기피 신청에 대한 사물관할은 합의부에서 하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합의부에서 해야 되는데 합의부로 구성하지 못한다 그 법원에서 그러면 직근 상급 법원이 결정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합의부에서 관할을 한다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기피 신청이 있을 때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관할을 하는데 그 합의부에서 관할을 할 때 합의부가 자 기피 신청에 대해서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는 경우와 이유가 없는 경우로 인제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러기 때문에 인제 그 관련돼 가지고 기피 신청 받은 법원의 합의부에서 자, 이유가 있는 경우는 이때는 제척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 그래 가지고 뭐 기피 신청 관련된 다른 결정이 아니라 그냥 배제시키는 제척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법관은 당해 사건에 배제가 된다. 그러나 이유가 없는 경우는 어떡하냐? 그때는 기각 결정을 하죠. 기피 신청에 이유가 없다는 결정으로 아까 봤던 것처럼 이 기각 결정, 즉 기피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해서 신청인이 즉시 항고 가능하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기피 신청에 대해서 간이 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나 아니면 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 둘 다 즉시 항고 가능한데 관련돼 가지고 앞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저 부분은 필요가 없다. 간이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효과 관련된 중요한 거는 이렇게 기피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관이 판결에 관여했다. 그러면 아까 봤던 것처럼 항소 이유와 관련돼 가지고 무조건 항소 이유가 되는 절대적 항소 이유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상고 이유와 관련돼 가지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데 상고 이유가 되는 상대적 상고 이유가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인제 회피라고 하는 건 뭐냐. 제척은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빠지는 거고 기피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부터 안 빠졌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당사자들 즉 검사나 피고인이 신청에 의해서 법관을 배제시키는 제도고 회피는 법관 스스로 봤을 때 내가 인제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내가 뭐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라고 해 가지고 스스로 판단했을 때 법관이 스스로 기피 원인이 있다고 판단할 때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에서 탈퇴하는 제도 이걸 회피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 따로 뭐 효과라든가 절차라든가 효과 자체가 뭐 준용돼 있지 않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회피 제도를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 법관에 대한 제적 기피 회피는 법관에 대한 제적 기피 회피는 이 재판에 관여하는 법원 사무관 등에게도 그냥 바로 준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법관의 제적 기피 회피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법원 서기관, 사무관, 법원 주사 또는 법원 주사부와 통역인에게 준용된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되는데 요 판례 관련돼 가지고 인제 문제됐던 케이스 관련돼가 통역인이 문제됐던 케이스인데 자 통역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한 때에는 자 직무집행에서 제척되고 제척 사유가 있는 통역인이 통역한 증인의 증인 신문 조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원칙적 규정이겠죠. 자 근데 관련돼 가지고 여기서 보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민법에서 정한 친족이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한 17조 2호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라 하여도 통역인에게 형사형법에서 정한 제척 사유에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과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상속에 있어서 상속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가장 큰 차이인데 통역인에 관련된 제척 기피 회피에 관련돼 가지고도 법원은 이 통역인 관련된 사실혼 관계 혼인 관계는 법률혼 관계만 말하는 것이다라는 의미로 판단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인제 법원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어떤 법원의 관할과 제척 기피 회피 제도를 봤고
두 번째로 소송의 주체와 관련된 검사 부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사 부분은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논의될 부분이 아니라 그냥 뭐 법조문에 있는 내용을 쭉 정리한 거기 때문에 그런 정리한 내용 등을 간단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사라고 하는 거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고 검사의 직무와 권한은 검찰청법 4조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 그 유지, 그다음에 그 형을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그다음에 이제 범죄 수사에 관한 특사경의 지휘 감독. 여기 이제 일반 사경에 대한 지휘 감독권은 배제됐고 이제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배제됐기 때문에 특사경에 대한 지휘 감독이라든가 아니면 검찰청 소속 일반 사경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이 있다. 근데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과 청구, 그다음에 재판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을 수행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소환한 사항을 검사가 의 직무를 한다. 검찰청법에 규정돼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사의 법적 성격 관련돼 가지고는 검사라고 하는 거는 준사법기관이다. 준사법기관이고 그다음에 단독 관청이다라고 판단하는데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사법기관이긴 하지만 행정부에 소속돼 있다. 즉 사법기관으로서 사법기관의 역할을 하는데 소속은 그러면 사법부에 소속돼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준사법기관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처리하는 일, 검사가 행하는 직무들은 전부 다 사법권과 관련된 일들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므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과 동등한 어떤 법권에 준한 신분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검사에 대한 신분 보장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검사는 단독제 관청이라는데 여러분이 행정법을 배웠으면 단독제 관청의 의미를 이해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개개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검찰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검사 한 명 한 명마다 다 그게 하나의 관청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과 같은 합의제가 없죠. 그러므로 검사가 내부 결정 없이 대외적으로 의사표시해도 당연히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왜? 개개인의 자신의 이름으로 검찰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내부 결정가 없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유효하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검사에 준해 가지고 비교해 낼게 검찰청인데 이거는 그냥 검찰청 자체로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검사의 어떤 검찰 사무를 통할하기 위해 법원에 대응해 가지고 설치된 그냥 국가 기관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청의 의미가 아니다. 관청은 검사 자체를 말하는 거고 검찰청은 그냥 설치된 국가 기관이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검사 동일체 원칙을 제가 이제 여기다 적어 놓고 있는데 요즘 들어 가지고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거는 뭐 법리상 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동일체 원칙은 기본적으로 뭐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이제 이주원 교수님 같은 경우는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은 허용될 수 없고 단지 단독제 관청인 검사의 한계 문제로서 어떤 지휘 감독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검사는 여기 보는 것처럼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피라미드형의 계층적 조직을 형성하여 일체 불가분의 유기적 통일체로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검사 동일체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인 반면에 이 검사의 동일체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 이거는 검사는 단독제 관청인데 어? 단독제 관청임에도 불구하고 단독제 관청이 어떤 지휘 감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단독제 관청에 관련돼 가지고 어떤 단독제 관청의 한계 문제로서 다루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는데 그 내용은 똑같다. 그러면 단지 이 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보는 견해도 있고 이것이 아니고 이렇게 바라보는 견해도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동일하다. 법조문을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동일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검사 동일체 원칙 관련돼 가지고 검사는 기본으로 단독자 관청이지만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독자 성격에 의해 지휘 감독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조건 절대 복종해야 되는 그런 지휘 감독 관계라 제한적 지휘 감독 관계다. 그러므로 상급자의 지휘 감독이 어떤 적법성과 정당성에 문제점이 있다. 적법성과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내부적 효력만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검사가 상급자의 어떤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지시에 거부해가지고 아니면 상급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검사가 대외적 처분을 했더라도 검사의 처분 관련된 대외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검사 관련돼 가지고는 직무 승계와 직무 이전에 이제 권한인데, 이거는 검찰총장 및 각각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직접 처리할 수도 있고, 자신이 이렇게 직접 처리할 수도 있고, 관련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소속 검사로 하여금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 일부를 처리하게 하거나 소속 검사의 직무를 타 검사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검사 동일체 원칙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입장과,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거는 단독제 관청인 검사와 관련돼 단독 관청의 한계 문제다.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지만, 기본적으로 법에는 그냥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률 규정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직무대리 권한도 있는데, 각급 검찰청 차장검사는 뭐다? 소속장의 유고 시 특별한 수건 없이 바로 직무를 대리할 권한을 갖는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검사 동일체 원칙이 효과라서 검사의 교체 관련돼 가지고 검사가 교체되더라도 소송법상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검사 동일체 원칙 관련돼 가지고, 검사는 당연히 동일체이기 때문에 어떤 검사가 오더라도 공정한 게 소송을 진행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에 대한 제척 기피 관련돼 가지고는 부정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법관은 제척 기피 회피를 인정하는데, 검사 관련돼 가지고는 제척 기피 회피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검사 동일체 원칙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장관인 행정부의 장인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권이 인정되겠냐? 법무부 장관은 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휘 감독이 인정되겠냐 관련돼 가지고,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인 지휘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검사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은 없고, 검찰총장만을, 구체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사는 이제 소송법상 지휘 관련돼 가지고 대표적으로 소송법상 지휘로 이렇게 수사권 및 수사감독권의 주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표시가 돼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검사는 수사권, 그다음에 수사감독권의 주체가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쭉 나오지만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관련돼 가지고 이 공소를 지휘하는 공소권의 주체고, 그다음에 재판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검사의 가장 그 소송법상 지휘로서 핵심적인 사항들은 바로 이런 수사권, 수사감독권, 그다음에 공소권, 그다음에 재판에 대한 집행권, 이런 것들이 검사의 소송법상 핵심 지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돼 가지고 이 이거는 이제 법조문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검사는 특정 사건에 대한 제한된 직접 수사권, 송치된 후의 수사권, 사경의 수사에 대한 수사 감독권, 종결권이 있다는데, 자, 직접 수사권이 원래 검사한테 있는데 직접 수사권이 지금은 많이 제한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검사는 형사법에는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과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검사가 지금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경우는 지금은 이제 2대 범죄로 제한돼 있죠. 부패 범죄하고 그다음에 경제 범죄라고 하는 2대 범죄로 이제 제한돼 있는 상태다. 근데 이제 부패 범죄인지 경제 범죄인지 논란이 되는 사건 관련돼 가지고, 뭐 지금 관련돼 가지고 현재의 정부에서는 어, 이걸 갖다 시행령으로 좀 넓게 판단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제 크게 보면 부패 범죄, 그다음에 경제 범죄로 제한된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찰 공무원과 소속 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로 한정한다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검사와의 수사 감독권 관련돼 가지고, 수사 감독권의 직접 수사권 관련돼 가지고, 송치된 후 사경으로부터 사건이 이제 송치됐다. 그래서 송치된 후에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안 수사 보안 수사권, 그다음에 직접 수사권, 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그 2023년에 개정되기 전에는 이인 보안 수사권이 원칙이고 직접 수사권은 예외라고 했습니다. 아마 제 옛날 강의 기관에도 이것이 보안 수사권이 원칙이고 직접 수사권은 예외라고 했는데, 작년에 형사법 그 범죄 준칙이 개정되면서 직접 수사권이 현재 직접 수사를 한다는 것이 원칙이고, 자, 이것이 예외다라고 하는 입장이 법무부의 입장인데, 또 일부 교수님들의 견해는 아직도 이것이 원칙과 예외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옆에 썼던 거 원칙과 예외라고 썼던 부분은 지금 교환해서 지워버렸고, 송치된 후에 보안수사권과 직접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개정돼 가지고 검사가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경우에도, 자,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서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공장 변경을 통해서 동일성이 어떤 것들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성을 수사 단계에서 판단할 수 있겠느냐 관련돼 가지고 이 동일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 사건이 진행돼 가지고 어느 정도 사건이 좀 이렇게 진행됐을 때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지, 아직 수사해 보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비판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정을 통해 가지고 직접 수사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경으로 통치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동일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찰 수사에 대한 감독권과 관련돼 가지고 감독권들은 전부 다 법 규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 규정을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뭐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관리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 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 신고가 있거나 아니면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 어떡하냐. 사경에게 사건 기록에 등본 송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건 송부를 요구받은 사법경은 당연히 송부해야 된다. 기록 송부 요구권이 있고,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사망 같은 경우를 보면은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경은 당연히 시정 조치해야 돼요. 그렇다면 시정 조치 요구권도 있고 사건화에 넘겨라 하는 사건 송치 요구도 할 수 있고, 관련돼 가지고 경찰관서의 장애한테는 징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법조문에 있기 때문에 법조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미 우리가 어 범 저기 뭐죠? 수사의 종결 파트와 관련돼 가지고 종결과 관련된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갖는 일반 사경의 수사 종결, 그다음에 검사의 수사 종결 관련된 것들을 배울 때 한번 봤던 내용들입니다. 그때는 요 인제 기록 성부권이라든가 시정 조치 요구권이 있다고 봤는데 법조문 자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법조문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여기 뭐 보안 수사 요구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보안 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 근데 관련돼 가지고 보안 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 보안 수사 요구 관련돼 가지고 이것이 원칙이냐 예외냐 관련돼 가지고 지금은 범죄 준칙에 따라 가지고 보안 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직접 수사라는 것이 원칙이다.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고 수사 경악과 송치 요구를 해 가지고 자, 검사와 사경이 동일한 범죄를 수사한 때는 어떡 한다? 사경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그런 의미로 이렇게 법조문 자체가 있기 때문에 법조문에 관련된 수사 감독관에 관련된 것들은 법조문의 내용들을 살펴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법조문 관련된 내용들은 전부 다 일반 사경에 대한 수사 감독권이고, 특사경이라든가 여기 관련돼 가지고 특별사법경찰이라든가 추가해 가지고 검찰청 소송에 검찰청 소속의 일반 사법경찰, 저 검찰청 수사관이죠.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수사 지휘권이 있다. 그다음에 인제 사경으로 맡은 송치받은 사건이나 직접 수사한 사건에서 최종적인 수사 종결권을 갖는다. 뭐 사경은 그렇게 사경이 갖는 수사 종결권은 1 차적 수사 종결권이라고 그러고, 검사가 갖는 수사 종결권을 우리가 종국적 소수사 종결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검사는 공소권의 주체로서 공소 제기를 독점하고, 물론 예외로서 관련돼 가지고 경찰서장의 직침 통고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소 제기를 독점적으로 하는 공소권의 주체고 공소 수행의 담당 기관이다. 그다음에 이제 재판 관련된 재판이 확정되면 확정된 재판을 집행하는 역할도 검사가 한다. 뭐 그 정도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검사와의 의무 관련된 검사는 객관 의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검사는 피고인의 유죄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 제3자 입장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도 옹호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이익되는 진술을 할 기회를 줘야 되고, 그다음에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수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심도 청구할 수 있다. 그다음에 검찰총장은 법령의 해석 통일과 피고인의 구제를 위하여 비상상고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검사의 객관 의무로부터 발생되는 것이다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인권 옹호에 관한 직무를 담당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검사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까지 보면 검찰청의 검사인데, 우리가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만들어졌죠. 약칭 공수처법이라 하는 법이 2020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이 공수처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수처법에서는 일정한 범위의 공직자, 그및 그 가족이 범한 범죄, 그다음에 일정한 범위의 범죄들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규정하고, 그 범죄들에 관련된 수사와 공소 제기에 관련된 것들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진행을 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뭐 일반적인 수사처 검사도 검찰청 소속의 검사와 동일한 역할을 한다. 권한과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조직 관련돼 가지고 공수처법 2장을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별 내용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처의 처장은 어 수사처의 처장, 차장은 수사처 검사의 직을 겸한다. 뭐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뒀는지 모르겠지만 뭐 수사처 검사의 직을 겸하고 그다음에 지휘 감독 관계 이것도 이제 검찰청에서 말하는 기본적으로 검사 동일체 원칙 관련된 내용 등이 다 수사처 검사한테도 적용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수사처 검사의 수사와 공소 대상 그랬는데 대상 사건과 뭐 강제 수사, 세외 수사 지휘 관련된 것들은 법조문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수사를 한 사건에 대해서 다 공소 제기할 수 있냐? 그게 아니죠. 자,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 공수처 검사들은 수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수사했다고 다 공소 제기하는 게 아니라 공소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은 제한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 여기 인제 수사 대상 관련돼 가지고 전부 다 이거는 고위 공직자 범죄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데 이 고위공직자 범죄 중에서 자 재판 수사 관련 고위공직자 즉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법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의 일정 범죄에 대해서만 공소 제기할 수 있고 그럼 나머지 범죄는 어떡하냐? 이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해서 서울중앙지검검사가 공소 제기하도록 규정돼 있다. 뭐 그런 차이점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수사처 검사에 관련된 내용까지 모두 마쳤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피고인에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